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얻은 상극성 이론의 결론이 E equals mc 스퀘어라고 하는 포뮬라로 아주 간략하게 정돈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새로운 물리의 시작이기도 했는데 이제까지 그 고전역학을 지나서 물론 양자역학의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전기와 자기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패러데이 법칙으로부터 무엇인가 암시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전기와 자기의 현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네 가지의 현상,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기장의 소스는 electric charge, 전하이고 그로부터 1/r 스퀘어로 이제 스트렝스가 작아지면서 사방으로 이제 방출된다라는 사실, 쿨롱의 법칙. 그리고 magnetic dipole이라는 게 없다라는 그 전기는 electric dipole이 존재해서 소스나 싱크가 있어가지고 electric field가 나오거나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는데 magnetic field는 magnet N극과 S극으로 만들어져 있는 북극과 남극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자석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라내도 잘라지지가 않고 잘라내면 두 개의 자석으로 바뀌고 해서 다이폴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magnetic field의 소스나 싱크는 존재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룹을 만들어내죠. 이러한 사실을 얻어냈고 그게 여전히 가우스 법칙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음 자기장을 바꾸니까 전기장이 생겨서 전류를 만들어내게 됐죠. 패러데이 법칙. 역으로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바뀌게 되니까 그 주변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됐다. displacement current에 대한 이론이 나오게 되면서 아주 대칭적인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가 매우 대칭적인 희한한 방정식 4개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맥스웰 이퀘이션이라고 한다. 근데 이런 맥스웰 이퀘이션을 그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보니까 코베리언스를 잃어버리면서 F equals ma가 만족했던 코베리언스와 달리 전기와 자기가 만족하는 운동방정식은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빛을 매개하는 이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매질에서도 어떠한 매질이 아니에요. 진공에서는 어떠한 관측자에게도 speed of light이라는 게 constant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혼동을 주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엽적인 방법으로 거꾸로 그 틀린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단 2가지의 postulate, 물리법칙은 어느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나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postulate과 speed of light이 constant라는 postulate, 단 2개의 postulate로부터 이 모든 것을 유도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 이론적인 불합치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알려져 있었지만 그것을 새로운 눈으로 아주 백지장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써내려가면서 모든 사실을 설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시간과 공간의 특수한 변화, 이미 알려져 있었던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이 변환되는 어떤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시간과 공간의 변환 시기 한 발자국, 2발자국 더 확장이 되어서 4벡터의 퀀티티로서의 운동량을 정의하게 되었고 이때 공간 좌표에 해당하는 운동량의 공간 성분이 M0 감마 V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M0 rest mass의 로렌츠 팩터를 곱한 것이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거기에 더 덧붙여서 그 4벡터의 첫 번째 시간 성분에 해당하는 어떤 이상한 형태가 있었는데 그게 M0 감마 C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결국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빛의 속도로 나누어 놓은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됐고 그러한 이유는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봐서 얻어내었는데 근데 운동 에너지와 그 M0 감마 C라고 하는 것, M0 감마 C 스퀘어라고 하는 값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았죠. 운동 에너지가 0일 때 그 값이 M0 C 스퀘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이 바로 물체가 운동하지 않더라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 첫 번째 사람이었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실제로 그런 질량이 소멸했을 때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원자폭탄, 또 원자력 에너지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문제는 전기와 자기가 통일된다는 이제 현상을 우리가 알아내서 뭔가 자연계에 있는 모든 힘들이 다 하나의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기와 자기만 생각하게 되면 그 원자 핵을 풀 수가 없어요. 원자가 있으면 원자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양성자는 전부 다 전하가 전자의 전하에다가 플러스를 붙인 형태가 되죠. 하나하나가 매우 작은 전하이긴 한데 1.6, 10-19 쿨롱 이 정도 되는 매우 작은 전하인데 이 친구들이 아주 조그만 곳에 다 달라붙어 있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힘이 있지 않고는 전자기력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동일한 부호의 전하들은 서로 밀쳐낼 거 아니에요. 뉴트론도 마찬가지. 중성자라고 했는데 전기적으로 서로 극성이 없으니까 서로 당길 이유가 없는데 그 친구들은 무슨 이유로 거기에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가?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는 전체 우주에 있는 그 힘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또 다른 면으로서 그러니까 인의 MC 스퀘어가 발견됨과 동시에 실험적으로 그 레디오 액티비티 그러니까 자연 방사능에 대한 이해들이 그 속속 그런 실험들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거와 여러 가지를 다 맞물려 보았을 때 뭔가 핵에서 일어나는 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프로톤과 뉴트론이 아니라 프로톤과 뉴트론은 쿼크이라고 하는 업, 다운, charm, strange, top, bottom 지금까지 6개의 쿼크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쿼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런 쿼크들이 서로 힘을 주고받는 것이 전자기력과 매우 다른 strong interaction이라고 하는 강한 힘이라고 하는 것. 또 그거 이외에도 프로톤이 뉴트론으로 바뀔 수도 있고 뉴트론이 프로톤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내부에 있는 쿼크의 쿼크이 업, charm, top이라고 하는 쿼크는 3분의 2에 해당해요. 전자, 전하의 절대값에다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리고 다운, 바텀, 스트레인지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해당해요. 그래서 프로톤이 UUD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UU를 하면 3분의 2 곱하기 2면 3분의 4죠.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4 빼기 3분의 1을 하면 플러스 1이 나오고 뉴트론은 UD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업이 3분의 2 다운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2개에서 3분의 2 빼기 3분의 2 해서 0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전하를 서로 바꾸면서 입자가 바뀌는 현상을 알아내게 되었는데
이 뒤에도 좀 나오긴 해요. 그런 것들을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일상생활 동안 느끼는 대부분의 힘은 전자기력 그리고 중력 그것뿐이었는데 핵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힘들이 발견되면서 핵력, 뉴클리어 포스가 두 가지 strong interaction과 weak interaction 그래서 네 가지의 기본적인 힘을 알게 됐어요. 이러한 것들이 전자기력이 통일된 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통일될 수 없을까라는 그 궁금증을 자아내게 됐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그러한 fundamental interaction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입자물리학자인데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입자물리학이라는 분야를 개발하게 했고 지금도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얼핏 얘기한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읽어보기로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네 개의 맥스웰 방정식이 있죠. 이게 뭐 어떻게 푸는지 알 필요는 없지만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는 지난번에 다 얘기를 대충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벡터 이퀘이션으로 되어 있고 여기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이 공간에 대한 미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과 공간은 그 상대성 이론에 의거하면 시간하고 공간은 서로 같은 이퀴밸런트한 변수죠. 물론 매트릭의 그 사인이 다른 성질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이 미분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4차원 미분이 되겠어요. 이 방정식들이 바로 이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 이제 커런트라고 하는 거 전하가 지나가는 거 그리고 4개의 성분이 4벡터에 해당해요. 3개의 성분은 여기 나오는 커런트 전류의 흐름, 전류하고 상관이 있지만 첫 번째 성분은 바로 여기 나오는 전하가 되겠어요. 전하가 제로스 컴포넌트고 이것이 전류가 3개의 공간 성분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4벡터가 생기고 다음과 같은 어떤 희한한 매트릭스가 생기는데 이 매트릭스를 미분하니까 한 성분은 전하가 나오고 한 성분은 전류가 나오게 되는 형태로 해서 아주 컴팩트한 이퀘이션을 만족하고 특이한 점은 우리가 그냥 그 좌표계를 회전만 시켰을 때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매그네틱 필드의 크기는 바뀌지 않고 방향만 바뀌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일렉트릭 필드와 매그네틱 필드가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에 이 매트릭스는 특이한 매트릭스예요. 여기가 가운데가 다 0이고 서로 이렇게 비대칭적이죠. 그래서 요거 반대쪽으로 카피하게 되면 다 같고 부호만 바뀌는 형태가 돼서 여기서 독립적인 성분은 6개의 성분만 나오게 되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을 6개의 독립적인 성분으로 갖는 엔타이시메트릭 트레이스레스 매트릭스의 성분이라고 하는 필드 스트렝스 텐서라고 해요. 이건 시험에도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요. 이런 필드 스트렝스 텐서라고 하는데 특이한 점은 일렉트릭 필드와 매그네틱 필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어떤 양들이잖아요. 여기다가 전하를 곱하게 되면 여기에 전기적인 힘, 쿨롱의 힘이 나오고 여기에 자기장에다가 뭐 전하가 움직이게 되면 그 친구가 자기장을 읽어가지고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게 될 텐데 전기와 자기장이 단순한 3차원 벡터가 아니라 4차원 공간의 트레이스리스 매트릭스는 6개의 독립적인 성분을 갖게 되는데 수학적으로 그 6개의 성분의 일부 분으로서 좌표계마다 이것들이 서로 변환될 수 있고 그 변환 방식은 로렌츠 트랜스폼을 만족한다라는 사실이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잘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인해서 아주 유니크하게 로렌츠 코베리안트한 형태로 쓰여진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보면 볼수록 뭐 이게 무슨 수학적인 마술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복잡한 식도 사실은 그런 믿음에서 나온 거다. 이런 식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석을 한다면 전기와 자기가 하나라고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내가 전하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공간, 또 우리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을 때 내가 전환이니까 전기장을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내가 전류가 전하이지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안을 흘러서 자기장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한순간 내가 움직이면 나 자신은, 여러분은 전하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은 내가 만들어낸 전기장밖에 안 봐. 그렇죠? 이 세상에는 나만 전하거든. 근데 그 전하는 내가 보기에 정지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전기장만 만들어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내가 전하를 갖고 있으니까 전기장도 만들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도선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으니까 전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주위로 자기장이 뱅글뱅글 도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보고 나는 전기장만 보는데 그게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냐? 바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바로 이 포뮬라를, 이 식을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단지 이것이 이제 람다 J로 바뀔 거고 F라고 하는 건 매트릭스니까 이게 뭐 인덱스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매트릭스를 회전시킬 때는 뭐 R 매트릭스, R 트랜스포즈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켰었죠. 그래서 아주 규칙성 있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고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그렇게 해놓고 보면 내 좌표계에서의 이 필드 스트렝스 텐서는 일렉트릭 필드만 있고 다 빵인 형태로 될 거고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여러분이 본 전기장과 자기장을 다 만들어내는 새로운 좌표계에서의 성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코베리언트한 형태를 만들어내기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사람들은 다 일렉트릭 필드, magnetic 필드 이런 것들이 다 펀더멘탈한 거다, 독립적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4차원 세계의 traceless, anti-symmetric 매트릭스의 6개의 독립적인 성분을 나누어 갖는 그런 일부의 성분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 모든 미스터리가 해결이 되게 돼요. 자, 그 누클리어 포스에서 그 안에 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서로 나누는 힘이 strong interaction과 weak interaction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핵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해서 핵 물리학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핵을 들여다보니까 핵이 펀더멘탈 파티클이 아니라 핵에 있는 핵자들을 모두 다 엘레멘터리 파티클이 만든다는 사실을 그 뒤에 알게 되어서 그래서 입자 물리학은 가장 늦게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 그 빌딩 블록을 몰랐었던 거지. 그래서 계속 깨고 해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입자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입자 물리학이다. 나는 그 중에 이제 스트롱 인터랙션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요 중력만 빼고, 중력은 아주 좀 특이한, 자존심이 강해서 딴 사람하고 잘 안 친해. 그런데 전기와 자기를 합체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약한 힘과 강한 힘, 이 네 가지, 사실은 이 전기, 자기가 이제 두 가지라고 따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데 이제 한 개의 힘이고,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의 이론으로서 뭉쳐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하고, 이 스탠다드 모델, 입자물리 표준 묘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최고의 이론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것의 단점은 바로 중력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전기와 자기의 힘을 주고받게 하는 매개체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빛은 물리 용어로 얘기하면 무슨 게이지 파티클이라고 해요. 힘을 주고받게 하는 매개체, 그 이제 게이지 입자라고 하는데, 요것은 빛이 이제 그 게이지 입자가 되고, 여기는 중력은 그래비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양력, 이것은 W 또는 Z라고 쓰는데, 이런 WZ라고 하는 입자는 무지무지 무거워요.
그 프로톤 하나가 1GeV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80GeV, 90GeV 이렇게 무거워서 걔네들은 이제 무거운 것은 이동을 잘 못할 테니까 멀리 가지 못해서 그 이동 거리가 짧아가지고 그래서 양력이 되게 됐어요. 이게 힘이 빛 같은 것은 무지 빨리 가기 때문에 long range force, 그러니까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되고, 강력도 마찬가지로 speed of light으로 가는데 강력은 특이한 성질이 강하다. 이 고무줄 같이 당기는 힘이 있어. 그것이 바로 우리 그 핵자 안에 들어있는 프로톤과 뉴트론 이런 것 속에 들어있는 쿼크라고 하는 입자들이 아주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서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그냥 절대로 헤어지지 않으려고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깥으로, 프로톤이나 뉴트론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했었던 힘의 근원이 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강한 성질로 인해서 포텐셜의 형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도 그냥 팍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가 강력은 특이한 점이 쿨롱의 힘처럼 이렇게 일렉트릭 차지를 떨어뜨려 놓고 거리마다 힘을 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매우 이해되는 부분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가 다 통일되면서 스탠다드 모델 안에서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이론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의 전체적인 통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기초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가 E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그 포뮬라를 얻었는데, 그 포뮬라를 한번 좀 더 현실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좀 활용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펀더멘탈한 입자들의 질량들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로 설명하는 E equals MC 스퀘어인데, 매스하고 에너지의 이퀴밸런스를 얘기하는 건데 얼마나 이퀴밸런트한지 그 에너지의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전자의 전하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쿠울롱에 해당하는데, 전자 한 개를 1V 가속시키게 되면 이제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겠죠.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이때 이 운동 에너지 T는 1 곱하기 차지 곱하기 볼티지, 그러니까 전위차 곱하기 전하량이 전기 에너지가 되게 되는데, 이 전기 에너지 쿨롱 볼트를 줄의 단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에너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재본 결과에 의하면 대단한 거죠. 이렇게 작은 거를 어떻게 재는지 놀랍죠. 전자의 질량이 이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쟀어요. 근데 여기에서 끊었는데 0.000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요걸 묶어 놓으라고 이렇게 됐는데, 양성자가 1.6, 1.672, 이거 674, 여기 조금 차이가 나죠.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 매우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빛의 속도의 제곱을 m에다가 곱해야지 그것이 에너지로 바뀔 테니까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되 그 단위를 전자의 전하에다가 1V를 곱한 형태로 해서 그거의 레이쇼를 곱하기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유닛을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유닛을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질량에 의한 에너지 MC 스퀘어를 줄로 바꾸고, 근데 줄은 펀더멘탈한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 우리가 그 건전지 1.5V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스케일이고, 전자의 전하, 그럼 아주 그 펀더멘탈 파티클에 차지니까 저렇게 쓰는 게 지금 현재에서는 입자 물리에서 질량을 에너지로 환산해서 표기하는 표준 형태인데, 자, 이걸 계산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요. 그 이유는 이 빛의 속도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에다가 질량을 곱했으면 에너지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줄이 빠진 거 아닌가? 그치? 줄 퍼 킬로그램이 되겠지. 아닌가? 일렉트론 볼트 줄을 캔슬 시켰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질량의 역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0의 35제곱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 이렇게 작은 질량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거기다가 곱하게 되면 아까 지금 앞에 나온 이 엄청나게 큰 숫자를 곱하게 되면 이 mc 스퀘어 m 일렉트론 매스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0.5 메가 일렉트론 볼트. 메가가 10에 100만 개, 100만이죠, 100만. 메가. 그리고 기가가 10억이고, 응? 메가는 밀리언하고 다 같은 거고, 빌리언이 이제 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갖게 된다. 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리고 양성자는 938 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뉴트론은 94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된다. 대충 이 친구들은 1 기가 일렉트론 볼트의 스케일을 갖고 있다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질량을 정확하게 쓰라고 하면 에너지 나누기 빛의 속도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해요. 똑같은 게 한 장 더 있어서 헷갈렸네. 자, 그 방사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기율표를 중학교 때 물상 시간에 안 배우나? 화학 시간 때 배웠나? 수소, 헬륨, 리튬, 벨륨, 궁소, 탄소, 질소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있잖아요. 맨델레프가 만든 주기율표가 있는데, 자, 그 뒤로 가게 되면 되게 무거운 입자들이 만들어져요. 원자를 쓰는 법은 다음과 같이 그 어떤 심볼이 있고, 이건 토륨이라고 TH. 여기는 양성자의 개수를 얘기해요. 양성자의 개수. 보통 중성 원자라고 하면 그 양성자의 개수만큼의 전자가 바깥에 있어서 전체 전하가 0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이 질량수가 돼요. 다시 말해서 양성자의 수 더하기 중성자의 수. 아까 본 것처럼 양성자는 938 MeV over C 스퀘어고 중성자는 940 MeV over C 스퀘어. 그런데 대충 같다라고 치면 그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그 질량 수를 나타내게 되면서 그게 대충의 질량이 되게 돼요. 자, 우레니움 238이라고 하면 우레니움이라고 하는 것은 92가 고정되어 있어. 요게 양성자의 개수가 중성 원자 양성자의 개수가 그 원자 핵의 이름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같은 양성자의 개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포함한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좀 더 무거운 놈이 있고 좀 더 가벼운 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원자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이유는 결국 모든 인터랙션이 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라고 생각해도 그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받는 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 그 전자기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이제 양성자의 개수가 그 핵의 전하를 전기적인 전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름이 동일하고 이런 것도 이제 서로 무게가 다를 수가 있는데 봅시다. 여기서 그냥 산수만 생각하면 돼. 중성자 더하기 양성자가 238개가 있었는데 토륨은 234개, 90 프로톤이 90개인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럼 요거 두 개, 238은 234로 뺐을 때 4개가 남죠. 그러니까 양성자 또는 중성자가 238개 있는데 234개짜리로 갔다면 4개의 양성자 또는 중성자가 남아야 되고 양성자가 92개 있었는데 90개로 갔다면 양성자가 2개 남아야 돼요. 자,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은 결정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헬륨이 되는 건데 이때 그 전자가 없는 것을 전자가 있는 것도 포함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자가 없는 다시 말해서 소갈맹이에다가 양성자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 2의 전하를 띠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양성자 하나에 수소보다 4배 무거운 그런 입자를 헬륨의
이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온이라고 하면 보통 뭐 화학에서 뭐 수용체 안에서 막 이동하는 그런 정도의 것인데, 지금 이것은 아주 무서운 속도로,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플러스 2가의 헬륨 입자가 되겠어요. 자, 다음과 같은 붕괴가 발견이 되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개의 무거운 입자들이 밑으로 붕괴될 때 덩어리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양성자의 4배 정도의 질량을 내는 덩어리를 내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알파 파티클이라고 하고, 이러한 붕괴를 알파 디케이라고 해요. 자연계에도 있고, 실제 핵 실험을 할 때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걸 갖고 한번 산수를 해봅시다. 알파 입자의 E는 MC 스퀘어를 계산하면, 알파는 질량수가 4라고 했으니까 대충 계산합시다. 양성자, 중성자를 무시한 상태, 그 차이를 무시한 상태에서는 프로톤 매스에 의한 MC 스퀘어의 4배 정도가 될 거고, 대충 4기가 일렉트론 볼트의 이니셜 매스를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이로부터 이제 키네틱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데, 아까와 같은 실험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재했더니 보통 5 MeV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산수를 해보면, 운동 에너지는 MC 스퀘어 감마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 MC 스퀘어를 여기에 카피해서 4GeV를 하고, 감마 마이너스 1을 여기 집어넣고 5 MeV 했어요. 자, 기가 일렉트론 볼트하고 메가 일렉트론 볼트 캔슬되고 여기가 1000배가 되겠죠. 이게 4000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1이 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 감마가 되겠고, 요 감마는 대충 요거 계산을 하면 2분의 1 베타 제곱 정도가 돼요. 뭐 이거를 얻는데 뭐 필요한 무슨 바이노미얼 익스펜션 그거에 대해서 뭐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면 대충 베타가 0.05 정도가 나와. 작아 보이지만 베타는 V over C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 입자가 5 MeV의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은 빛의 속도의 0.05배, 다시 말해서 한 15,000km, 1초에 15,000km를 달려가는 거예요. 플러스 차지 플러스 2가의 프로톤 매스의 4배에 해당하는 놈이 1초에 15,000km를 지나가는,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간다 그러면 그 전류에 의해서 그 전하가 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자나 뭐 세포 속에 다, 사람은 다 자연계를 만든 입자들하고 동일한 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치고 가면서 그냥 부숴버릴 수가 있어. 망가뜨릴 수가 있어. 이와 달리 또 베타 디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베타 디케이는 아까 얘기한 약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뉴트론이 프로톤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뉴트론이 프로톤으로 바뀌면 원자 번호가 하나 증가해 버리겠죠. 뉴트론은 질량수는 동일하지만 원자 번호가 하나 증가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약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입자분리 이론에 의하면 일렉트론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들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성미자라고 하는, 근데 뉴트리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뉴트리노는 매스가 없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저런 얘기 들었잖아요. 무슨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중성미자가 발견되었다고, 그런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빛밖에 없어요. 자, 뉴트리노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뉴트리노는 오로지 약한 상호작용만 하게 돼요. 전하도 없고. 약한 상호작용은 거의 어디를 가지를 못한다 그랬죠. 그 힘을 주고받는 매개체, 게이지 입자가 W하고 G인데 그것이 거의 100GeV 정도가 돼서 멀리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뉴트리노가 뭐 수십만 개 내 몸을 지나가도 내 몸이 전혀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전자기력이 우리 몸에는 되게 중요한 힘이라 모든 물질 대사 이런 것들이 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여튼 전하를 띈 친구가 우리 몸을 빠른 속도로 지나게 되면 우리 몸 망가지게 되어 있어.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약 1MeV에 해당하는 전자가, 요게 이제 전자가, 베타 입자라는 게 전자거든요. 전자가 나가게 된대. 자, 그걸 여기서 한번 또 계산을 해봅시다. MC 스퀘어가 0.511 MeV라고 아까 단위를 해서 해놨고, 감마 마이너스 1이 1MeV가 됐어요. 자, 이 계산을 해보면 이 최종 결과물로 여기에 이 베타 디케이에서 나오는 일렉트론, 베타 입자라고 하는 일렉트론의 속도가 빛의 속도의 0.9배에 달아요. 그러니까 뭐 27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1초에. 그러니까 무슨 어떤 생물 실험, 화학 실험 이런 데서 나오는 전자는 다 거의 at rest야.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전자가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면 매우 위험하겠죠. 그 말고도 빛도 에너지가 높아지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빛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빛은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잖아. 빛은 언제나 전자 같은 것을 칠 수가 있어. 이런 친구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엑스레이도 방사선이라고 하면서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무로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렇게 많이 해놓고 엑스레이 찍는 기사가 여러 번 뭐 엑스레이 찍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대고 한 다음에 문 잠그고 가서 뒤에서 숨어 있고 그러잖아요. 계속 피폭을 당하면 몸에 안 좋단 말이지. 거기에서 엑스레이가 내는 그 포톤, 그 빛의 에너지가 100 일렉트론 볼트에서 100 킬로 일렉트론 볼트, 킬로가 10만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는 거죠. 이런 거에 비해서 이 엑스레이보다도 더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이 감마레이라고 하는데, 이 코발트 60이 디케이 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디케이를 하면서 감마레이를 낸다는데, 이 감마레이라는 게 결국 빛이에요. 에너지가 매우 높은 빛들이에요. 우리 엑스레이보다 더 높은 에너지의 빛을 감마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지나가면 몸이 성할 수가 없다. 근데 자연적으로 그 방사능을 내는 위와 같이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 입자를 내게 되는 자연적인 붕괴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잘 활용하고 있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또 뭐 폭탄을 만들려고, 폭탄을 몰래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뭘로 하냐면 뉴트론으로 무거운 핵을 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작은 핵들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개수가 좀 잘 안 맞으면 찌꺼기들이 나오는데 찌꺼기에 뉴트론들이 튀어나오게 돼. 자,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이 나온 뉴트론이 이런 친구가 여기 주변에 있을 때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해가지고 이런 반응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되면 그런 게 바로 폭탄이 되는 거예요. 폭탄 또는 그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뭐 주로 잘 알려지는 게 우라늄 235에 235하고 여기 236은 질량만 다른 거죠. 프로톤의 개수는 같고, 요 파란 동그라미는 결국 뉴트론을 얘기하겠죠. 뉴트론을 딱 잡아 먹으니까 무거워졌죠. 배가 불러졌는데 여전히 프로톤의 개수는 같아요. 우라늄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이제 크립톤과 바리움으로 되면서 뉴트론 3개를 내고, 이런 것들이 또 주변에 있는 우라늄 235를 또 쳐서 등등등등 해가지고 막 캐스케이드, 이 폭포수와 같이 쫙 반응이 반복이 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순식간에 나올 수가 있게 된대. 그 다음 이상은 매우 기술적인 것이고 나도 잘 몰라요. 자, 이와 같이 그 방사능이라는 좀 우리 현실적인 데로 와서 그 알파, 베타, 감마 저런 것들은 자연계에서도 나타나긴 하지만 매우 드물게 나타나요. 자연 방사능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여기서 다 방사능이 나오긴 하는데,
병원에서도 많이 나와요. 엑스레이 찍고 막 이런데 CT 촬영한다면 무슨 조영제 이런 걸 넣는데 며칠 전에 내가 맞았는데 이걸 넣으면 막 몸에 갑자기 한 몇 초간 5초 10초 이렇게 막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방사능 물질이 쭉 나오면서 그걸 디텍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왜?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 이런 입자들이 거의 빛의 속도에 견줄 만큼 빠른 속도로 나오는 하전 입자나 charged particle이나 포톤, 빛이다라는 거지. 그런 친구들은 우리 몸과 electromagnetic interaction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세포나 뭐 유전자 이런 것이 다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했다라고 뭐 할지 못했다라고 했지 모르겠는데 저런 기술을 활용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도록 하고 내가 구차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지금 요즘 뭐 전력 예비량이 뭐 5%가 안 된다, 뭐 전기를 아끼자 하는데 그 현실을 봅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석탄을 우리나라 전력 발전을 하는데 40%가 석탄이래요. 근데 산업용 뭐 이런데 그러니까 급히 뭘 만들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가장 전기를 만들기 쉬운 방법이 지금 현재는 원자력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기를 안 써야지. 쓸데없이 핸드폰 계속 쓰고 그러지 말아야지. 요즘 스마트폰은 매일 충전을 해야 되잖아. 그런 양도 사람들이 다 모이고 나면 엄청나게 큰 양이고 우리가 에너지를 좀 절약을 많이 해야 할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E는 MC 스퀘어의 활용이 파티클 액셀러레이터에 있어요. 에너지를 계속 주게 되면 가속을 시켜서 전기장을 걸어가지고 물체를 가속시키면 하전 입자를 가속시키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 빨라지게 되면 멀리까지 가게 되니까 이 친구를 magnetic 필드로 걸어가지고 멀리 가지 못하게 빙글빙글 돌게 만들어요. 그렇게 돌게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속도가 되는 순간 서로 빵 하고 충돌시키는 게 파티클 액셀러레이터예요. 자, 이제까지는 질량이 없어지면서 나온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로 uncontrollable 에너지죠. 그러니까 막 사방으로 뉴트론들이 튀어나오고 감마레이가 나오고 뭐 이러는데 지금 여기서는 에너지로 질량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어요. E는 MC 스퀘어인데 E가 mass로도 갈 수 있다는, 지금까지는 mass가 에너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입자 물리학은 바로 이러한 입자 가속기를 이용해서 높은 에너지의 입자를 만든 다음에 그런 친구들로 땅 쳐보면 프로톤도 깰 수가 있어요. 프로톤 안에 쿼크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쿼크를 직접 만들 수는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스트롱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얘가 만지려고 하는 순간 다른 거하고 달라붙어 버려. 그래서 쿼크를 직접 손으로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죽었어. 그거하고 아주 강력한 반응에서 몸에 있는 양성자 이런 거 다 부서져 버렸을 거야. 대신에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다 부숴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부수고 나면 그 안에 그것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돼요. 그래서 약한 상호작용의 게이지 입자인 W나 Z0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바로 이 동일한 장소, 조금 이따 CERN이라고 하는 곳을 얘기해 주게 되는데 거기에 Large Hadron Collid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전에는 1980년대에는 Large Electron Positron Collider가 있어요. 그래서 LEP라고 했는데 Large Electron Positron Collider를 이용해서 일렉트론하고 파지트론, 일렉트론의 반입자인
이거 두 개를 충돌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Z0가 90GeV에 있었는데 딱 두 개의 센터 매스 에너지를 90GeV로 만들어요. 45 기가 일렉트론 볼트의 전자와 45 기가 일렉트론 볼트의 파지트론 두 개가 딱 충돌하게 되면 여기서 그 두 개의 운동량의 합이 운동량의 보존이 돼야 되니까 딱 합이 0이 되면서 나머지 성분은 에너지 성분만 나오게 되는데 가만히 정지한 Z0 입자를 그렇게 해서 발견했어요. 그 다음, 그럼 W라고 하는 것은 charged particle. 그래서 그 차지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electric charge는 보존된다를 처음으로 얘기했다 그러죠. 뭐, 프랭클린이 예견해서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electric charge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전자와 양전자, electron positron을 이제는 160GeV에서 만들어. 충돌시켰어. 왜냐하면 이 합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합치면 0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W 입자는 charged particle이라 W 플러스 두 개 만들어질 수도 없고 오로지 가장 낮은 경우에 W 플러스하고 W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W를 처음으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W 페어를 만들어내야 됐었고 그럼 80GeV, 160GeV가 돼야 되니까 에너지를 높여서 그걸 랩2라고 했는데 그때 일렉트론 포지트론의 에너지를 80 맞춰서 딱 하니까 거기서 W 입자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스탠다드 모델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W 플러스 마이너스 Z0 이런 입자들이 콜라이더를 통해서 에너지로부터 매스를 만들어내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게 됐죠. 그 이후로 이제 입자 물리학이 상당히 신빙성을 얻게 되면서 그냥 소설과 같은 E는 MC 스퀘어를 만들어낼 때 단 두 개의 파스툴레이트에서 시작했는데 저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냥 족족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980년대는 게이지 티어리의 아주 융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이지 티어리가 그 입자 물리를 발전을 엄청나게 시켰죠. 아무튼 그러한 사실은 저렇게 높은 질량을 갖고 있는 펀더멘탈 파티클을 처음으로 보기 위해서는 자연계에서는 있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로 질량을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입자 가속기를 활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에너지로 질량을 만들 수도 있기도 하지만 자연계에서는 빨리 죽어버리는 친구들을 가속기에 넣어서 빨리 돌리면 타임 다일레이션에 의해서 오래 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빨리 죽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연명을 좀 더 시키면서 잘 관찰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도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뮤온 같은 것은 이제 디케이를 잘하는데 빨리 돌리면 뮤온은 무거운 일렉트론에 해당해요. 근데 그걸 빨리 돌리게 되면 오래 살게 돼서 거기 뮤온의 성질을 다 더 잘 연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만들지는 못했어요. 자, 여기는 그 스위스하고 프랑스의 접경지인데 여기에 이제 CERN이라고 하는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가 있고 이곳에 Large Hadron Collider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전체 이게 링이 하나는 프로톤, 또 하나 프로톤 두 개가 70eV 한 해 1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였는데 7000배의 무게를 갖도록 가속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작은 링에서 처음 가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옮겨와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린 다음에 거의 빛의 속도가 된 두 개의 양성자가 충돌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새로운 입자들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스탠다드 모델 안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되지 않은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힉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입자들이 세상의 모든 입자들이 질량을 갖게 되는 그 기원에 대해서 힉스라는 메커니즘이 그걸 설명을 해왔는데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모델에서 발견되지 않은 유일한 입자 힉스를 찾고 또 스탠다드 모델의 그 입자 물리학의 그 스탠다드 모델이 해결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를 더 찾고 더 나아가서 이제 빅뱅에 있었던 일들을 뭔가 추측할 수 있는 흔적을 찾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둘레의 길이가 대충 한 27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양성자가 감마 벡터가 7453, 엄청난 감마 벡터죠.
빛의 속도에 어느 정도까지 가냐? 0.999, 999, 991 정도 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전기도 많이 들겠죠? 에너지 절약하라면서 입자 물리 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낭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낭비는 낭비지만 낭비할 가치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가 질량이 되는데 그 질량을 갖는 매우 무거운 입자들은 잘 죽어요. 다시 말해서 그놈들이 다시 붕괴해. 근데 단 한 개가 만들어졌다 붕괴하는 거기 때문에 원자폭탄 같이 무서운 건 아니에요. 원자폭탄 같은 것은 연쇄 반응 때문에 무서운 거야. 근데 저런 거는 입자물리학은 저런 걸 단 한 개를 딱 한순간 만들어내. 그런데 그 무거운 것이 옛날에 있었다면 우주 초기에 있었다고 했을 때 지금은 왜 없느냐? 걔네들이 다 무거운 놈들은 다 가벼운 것으로 디케이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없는 것들을 다시 시간을 되돌이켜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입자들은 쓰레기와 같이 많은 양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그 모래알에서 하나의 정확한 힉스 입자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슈퍼컴퓨터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기계 자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랗고 가장 비싸고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가장 좋은 컴퓨터로 분석하는 하여튼 세상을 바꿔놓을 실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근본적인 힘이 있는데 그 힘들을 우리가 다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 세 가지는 다 설명이 되었고 대충 설명이 되었고 이 부분은 아직 통합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 스탠다드 모델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스탠다드 모델에서 미싱하고 있는 아직 발견되지 못한 힉스 입자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스탠다드 모델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뭐 초대칭이라는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것도 한 개도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럼 뭐 과연 그게 맞는지 거짓말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우주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을 다 카운트해보면 우주의 질량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피리어딕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입자물리에서 어떤 근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주다라고 얘기한 거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크 매터하고 다크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니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뭐 여러 가지 천문학이 갑자기 발전하는 이유가 전에는 육안으로만 연구를 했는데 이제는 물리학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입자물리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천문학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그 망원경도 뭐 우주 바깥으로 내보내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카스믹 레이라고 하는데 우주에서 오는 빛 뭐 이런 것들을 다 간접적으로 측정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주의 무게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로 설명할 수가 없대. 거의 대부분이 그렇대. 그 주장이 한 70% 정도는 모르는 거래요. 그런 황당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다 모여서 또 빅뱅 이후에 초기 우주에 대한 이론도 아주 빅뱅에서는 이 전체가 뭐 숟가락 하나에다 모여 있었다. 우주 전체가. 뭐 그렇게 한다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 중성자 이런 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 쿼크들도 지금은 내가 만져볼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아주 좁은 세계에서 있게 되면 마치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 그걸 쿼크-글로운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그걸 또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 실험에서 그걸 볼 수 있을지는 확언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이 실험을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 실험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 아까 어딨니? 여기 보면 이제 링이 있는데 여기 뭐 앨리스, 아틀라스, CMS,
LHS B 이런 것들이 여기 콜리전 포인트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다가 여기 이제 두 개의 링이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이 있죠. 여기서 충돌을 시키는 거야. 충돌을 시키고 이 터널 안에는 다음과 같은 그 관이 가고 있어요. 여기 강력한 마그네틱 필드로 이걸 홀드하고 이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줘가지고 계속 가속시키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마그네틱 필드를 주는데 이 마그네틱 필드가 엄청나게 세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려면 전류를 세게 해야지 자기장이 세질 거 아니에요. 전류를 세게 하려면 저항을 줄여야 되겠지. 저항을 줄여야 되니까 슈퍼컨덕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마 그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양의 헬륨 이런 것들을 쓸 거예요. 쿨다운을 해야 되니까. 아주 온도가 낮아야지 뭐 4도 K 뭐 이 정도가 돼야지 슈퍼컨덕티비티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이 엄청나게 세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이제 CMS 디텍터의 모습인데, 이 디텍터를 넣은 건 아니고 디텍터를 홀드하는 껍질만 만든 상태에 사람이 요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입자물리 실험하는 사람들, 나는 이론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여기서 나온 실험 결과들을 분석하고, 뭐 예측하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고. 자, 물론 뭐 피타고라스 정리도 놀라운 공식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자연현상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그건 수학적인 내용, 유클리드 공간을 가정했을 때 나오는 유명한 공식이 돼 있고, 이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직각삼각형의 각 변이 증명은 못하더라도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E는 MC제곱은 가장 유명한데 가장 이해를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공식 중에 하나죠. 가장 유명하지만 그 뜻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 속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공식, 이 MC 스퀘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었는가를 아주 계략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특히나 이제 갈릴레이가 과학자의 최초의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 컨시스턴트한 티어리를 만들려고 했고, 좌표계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관측자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연을 볼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얘기한 것이 다 맞는다는 것은 에테르가 없다라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이전에는 과학의 어떤 신화적인 또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도구로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거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믿음을 아마도 가졌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어진다를 동의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다시 적용될 수 없다면, 물론 뭐 어떤 자동차 기능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시대가 바뀌어서 자동차의 기능이 바뀌고 뭐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겠지만, 자연 법칙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없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도 해결하면서 과거의 것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봤을 텐데, 아무튼 이러한 과학자의 믿음들이 모여서 모여 다음과 같은 공식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뭐 이는 MC 제곱을 모든 사람이 다 만들려고 그러면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 공부할 때 머리가 터지겠지. 새로운 걸 더 만들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자연과학 법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대화 가능해야 한다. 그런 트랜스포밍 시간과 공간의 좌표 변환이 존재하듯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나 홀로 맞고 딴 사람한테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은 과학적인 법칙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도 이해했기를 바라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위대한 사람들의 노력에 부응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들이 열심히 젊었을 때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후회하지 말고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내가 한 게 무엇이다라고 누구 자식이나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되면 좋겠어요. 이상해요. 시험 잘 보고